그런 단일 물질 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도입한 물질 이런 것들로 가지고 하는 거는 끝났다. 결국엔 바이오테크라고 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쪽으로 점점 바뀌었죠. 예, 그래서 원래 알테오젠도 지금 뭐 알트 비포라는 이제 지금 SC 제형으로 만드는 플랫폼으로 지금 대박이 난 건데 사실은 예전에는 뭐 하려고 했었던 회사냐면 바이오시밀러 하려고 했던 회사예요. 한동안은 바이오시밀러가 유행을 했었잖아요. 또 셀트리온 때문에. 셀트리온 때문에. 예. 근데 셀트리온이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큰 회사들이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거는 안 맞겠구나라고 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게 바이오 플랫폼 사업이었고 한 물질을 여러 회사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링커 기술을 갖고 있고 ADC 기술을 갖고 있는 리가켐이라든지 그다음에 알테오젠, 그다음에 뭐 ABL 바이오. 그러니까 이거 기술 하나 개발해서 여기저기 막 파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다중 계약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걸 굉장히 잘해서 성과가 많이 나온 게 작년이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반기에 아주 많은 호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반도체주가 잠식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소외당한 우리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건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실제적으로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금리 동결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반도체 때문에 가장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게 이 바이오 섹터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앞으로 바이오 섹터 어떻게 보고 그쵸. 계세요? 저도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바이오는 약간 매니아층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됐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렵다 이거가 컨셉이에요. 얘기를 아무리 해드려도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는 그만큼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 근데 또 바이오 관련된 이제 텔레그램 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 난립니다. 난리도 아니죠. 난리예요. 도대체 우리 바이오를 왜 이렇게 버렸냐. 근데 그게 딱 버린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딱 6개월 쉬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좋았어요, 바이오. 그렇죠. 그때 그러면 반도체는 좋았느냐? 작년 9월부터 좀 좋아졌죠. 그리고 그 전에 조방원이 좋았고, 근데 바이오도 같이 좋았죠 그때는. 왜냐면 조방원이 섹터가 크다고 해봐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하면 뭐 사실은 시총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온기가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일라일리라든지 GSK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런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작년에 우리나라에게 뭐 ABL 바이오가 4조 2천억짜리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눈높이를 이만큼 높여놓은 거예요. 단일 플랫폼 하나 가지고 4조 2천억을 줬으니까 물론 계약 규모가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 초에 알테오젠이 2건을 이제 단일 계약, 그러니까 이제 뭉뚱그려서 한 계약이 아니라 단일 건 이제 하나의 품목 딱 지정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 그런 거 4천억대를 받으니까 4천억 보고 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알테오젠 같은 회사들이 원래 2조 단위로 계약했을 때 그거는 약간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계약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고, 그러니까 좀 크게 받은 건데 단일 품목으로 4천억이면 굉장히 크게 받은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되게 우습게 보죠, 시장에서. 오히려 그게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빠져. 아니 이거 조 단위가 아니네? 그러면서 빼버리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도 사실 이 정도로 바이오 쪽에 호재가 많았었나?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막 13조 수출에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아까 그 최대주 바뀌면서 4,300억 바뀌면 다 그 회사에 박는 걸로 되어 있었고, 최근에 리가켐 바이오 보면은 이제 5천억 국민조성 펀드 들어오고 예. 알테오젠 단일 품목 4천억 계약 나오고, 아니 시장에 이렇게 많은 바이오성 호재가 있는데 주가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좀 무리하게 많이 가는 부분도 좀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때가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얘기할 때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도를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중도를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 번은 뭐 국민의힘이 장악을 하고 한 번은 뭐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하는데, 원래 양쪽에 극성 지지파들은 항상 있죠. 골수 지지파들이 있죠, 항상.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정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바이오도.
근데 지금까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제약 섹터가 제대로 가주질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보통 클 때는 40% 넘게 그렇죠, 됐으니까 그렇죠. 비중이. 그러니까 삼전 익스를 통해서 반도체 소부장이 약간 낙수 효과를 얻어서 컸다 하더라도 바이오 제약 섹터가 제대로 못 가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조금 힘들죠. 힘들죠. 예. 그럼 대표님 생각에는 지금 이런 호재성 공시들이라든가 그 기업들의 어떤 체급이나 체력들을 봤을 때 이게 아마 바이오 전체 뭐 옹기로 퍼져 나간다라든가 바이오 제약 섹터의 어떤 상승을 불러올 거라든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기존에 보면 2014년 이제 한참 항우석 사태가 안 좋아졌다가 김선영 박사님이신가? 예, 바이로메드 옛날에 네. 예, 바이로메드가 신약을 개발한다. 당뇨병성 뭐 예, 이런 신약을 개발한다. 또 한미약품이 개량 신약을 만들었다. 이런 게 이제 14년, 15년 이럴 때 한참 막 떴었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조성됐던 바이오 기업과 그런 기업들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성과를 조금씩 내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2020년대에 오면서는 엄청난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예, 지금 제가 15년 가까이 바이오를 계속 봤는데 저는 바이로메드를 제가 2만 원, 3만 원대 사서 20만 원대도 팔아봤는데 그 종목은 지금 다 내려와 있죠. 근데 그때 공부했던 거랑 지금 또 세상이 달라졌어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에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바이오테크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제약 바이오라고 안 하고 이제 바이오테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R&D 기업들을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 한미약품처럼 제약사가 R&D를 하는 경우가 있고 대웅제약이나 종군당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고 녹십자 같은 회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약을 팔면서 부수적으로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죠. 뭐 일동제약도 있고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R&D로 가는 게 뭐 예전에 지금 헬릭스 미스로 이름 바뀐 뭐 바이로메드라든지 그다음에 중간에 뭐 젠백스라든지 그 외에 뭐 이제 뭐 코오롱 티슈진 뭐 이런 회사들이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회사들이 거의 1세대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LG화학의 그 어떻게 보면 하부 부서에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다 나와서 만든 회사들이 1세대 기업들인데 근데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이제 2세대가 이제 ABL 바이오 정도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있는데 그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컨셉을 되게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단일 물질 하나 가지고 이제 바이로메드도 단일 물질 하나 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서는 연구해서 가려고 했었던 거고 젠백스나 HLB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갖고 온 물질 하나 신라젠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물질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남들이 어떻게 보면 쓰다 버리는 물질이죠. 이거를 어떻게든 재활용해서 뭐 간암에도 써보고 췌장암에도 써보고 다 실패하고 뭐 지금도 이제 여전히 뭐 치매도 쓰고 GV1001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그거 가지고 제가 처음에 췌장암으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치매까지가 있죠. 예, 맞아요. 근데 그런 단일 물질 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도입한 물질 이런 것들로 가지고 하는 거는 끝났다. 물론 그들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언젠가는 또 무슨 어디에 아구가 딱 맞아서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바이로메드 때문에 한번 실패를 크게 봤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그때 무슨 전략을 내세웠냐면 우리는 개발을 하면 전임상과 임상 1상 단계에서 바로바로 기술 수출할 거다. 그래서 막 팔았죠.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담도암 때문에 또 빠지긴 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초창기에 판 겁니다. 그게 벌써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나와가지고 뭐 패스트트랙으로 간다 하다가 수치가 조금 잘못 나오니까 뭐 그 기업도 폭락하고 뭐 ABL도 같이 끌어내리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국엔 바이오테크라고 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쪽으로 점점 바뀌었죠. 예, 그래서 원래 알테오젠도 지금 뭐 알트비포라는 이제 지금 SC 제형으로 만드는 플랫폼으로 지금 대박이 난 건데 사실은 예전에는 뭐 하려고 했었던 회사냐면 바이오시밀러 하려고 했던 회사예요. 한동안은 바이오시밀러가 유행을 했었잖아요. 또 셀트리온 때문에. 예. 근데 셀트리온이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큰 회사들이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거는 안 맞겠구나라고 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게 바이오 플랫폼 사업이었고 한 물질을 여러 회사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링커 기술을 갖고 있고 ADC 기술을 갖고 있는 리가킴이라든지 그다음에 알테오젠, 그다음에 뭐 ABL 바이오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많은 회사들이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또 특히 이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도 다 그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술 하나 개발해서 여기저기 막 파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다중 계약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걸 굉장히 잘해서 성과가 많이 나온 게 작년이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서 눈높이가 엄청 높아졌죠. 옛날에는 한 5천억짜리 기술출 나오면 막 상한가고 그랬는데 예전에 한미약품이 70만 원 찍은 게 그런 것 때문에 간 건데 지금은 그런 거에 만족하지 않죠. 보통 조 단위. 그다음에 어디랑 계약했냐, 계약금은 도대체 얼마냐. 이제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했다. 저희가 항상 바이오 섹터를 말할 때 왜 꿈을 먹는 네, 섹터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잘 보고 있으면은 코스닥에 그 승강제 적용하는 건 아시죠? 근데 그 프리미어 리그, 그러니까 일부 리그라고 하는 그쪽에다가 지금 반도체랑 건강산업, 제약산업 쪽을 넣는다라는 말도 있고, 요 근래 그 작년 6월이었죠. 6월에 지금 국민조성 펀드에서 리가캠에 지금 5천억 첫 사례로 들어갔었잖아요. 지금은 뭔가 그래도 돈을 그 받는 결과물이 결과물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자금 조달의 유입을 실제적으로 코스닥에 지금 앞으로 들어오는 어떤 자금이라든가 기관 자금들이 실제로 바이오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네. 일단은 뭐 바이오가 전체 시장을 끌고 가기에는 섹터 자체가 크진 않죠. 그쵸. 네, 크진 않은데 코스닥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비중을 엄청 커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 특례 기업들이 들어오기 좋은 데가 또 이제 코스닥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바이오테크 회사들은 돈이 없죠 사실은 기술만 있는 거지 내가 이제 이런 물질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팔 거다. 근데 요즘에 이제 입성하는 회사들 보면 상장 전에 이미 뭐 기술 수출을 조 단위 기술 수출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에임드 바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투자는 아마 근데 그 승강제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에는 고르겠죠. 뭐 다 적자고 뭐 알테오젠이 이제 흑자 전환했는데 그러면 흑자 전환한 기업 기준으로 하면 바이오 기업은 못 들어가요. 알테오젠 제약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를 뭘로 기준으로 삼을 거냐면 레퍼런스를 삼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얼마나 했느냐,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뭐 평가하는 거는 제가 골라도 몇 개 안 고를 것 같은데 한 10개 내외겠죠. 예. 그러면 대표님도 실제적으로는 이 바이오 시장도 이제 양극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종목들은 레퍼런스를 쌓고 올라와야죠. 내가 기술 수출을 뭐 몇 건 이상 한다든지, 총 누적 금액이 얼마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있는 단에 이제 미리 1세대라고 하는 리가캠이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알테오젠은 이제 로열티를 수취하는 구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자꾸 나와서 지금 과도기적인 게 뭐냐면 기술 수출을 한 10년 동안 쭉 했는데 이거를 이제 수확하는 시기가 조금씩 도래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ABL 바이오도 담도함 이번에 좀 미끄러지긴 했지만 그것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아직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BB 플랫폼 관련된 것도 임상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스타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쌓여야 된다. 그래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긴 호흡으로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바이오 투자를 이제 진짜 매니아들은 긴 호흡으로 하시거든요. 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진짜 매니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하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30만 원대까지 빠져도 별로 그렇게 동요하지 않아요. 왜 마음으로는 이미 100만 원, 200만 원 가 있는데 뭐 지금 잠깐 이렇게 헤매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시장에서는 로열티가 3%인 줄 알았는데 3, 4%인 줄 알았는데 2%가 뭐야? 뭐 이러는데 그냥 몰라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게 원래 이제 로열티를 10년만 줍니다. 원래는 보통 판매되고 나서 10년 되면 풀리죠. 네, 근데 18년을 주기로 돼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3% 받을래? 아니면 18년 동안 2% 받을래?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18년을 2% 받는 게 낫죠. 예, 그러니까 막상 뜯어놓고 보면 그건 악재가 아니었는데 그걸 악재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건 아직까지 무슨 말이냐면 바이오에 대한 공부가 잘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실제로 뭐 자금 유입도 되고 양극화가 되어 있고 이런 말씀 드리지만 아마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그럼 뭐 플랫폼이야, 신약 개발이야, 아니면은 비만 치료제야, 당뇨 치료제야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이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좀 차이가 있는데 글로벌리는 아마 물질 경쟁은 우리나라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구글이 그걸 더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미나이 우리가 우습게 보지만 구글에서 지금 신약 개발 단백질 분석하는 거는 AI로는 제일 많이 발전돼 있는 데가 구글이고 그거를 이제 엔비디아도 협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신물질을 이제 찾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마 대세가 될 겁니다. 미국은. 그리고 비만 치료제는 이미 거의 포화 상태죠. 그렇죠. 예, 경쟁이 극심한 상태로 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막 가다가 지금 다 지지부진한 이유가 지금 개발해서 적용하면 뭐 한 달짜리 뭐 해봐야 경구용 나왔는데 되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펩트론이 더 매력이 없어지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회사들이 다 플랫폼 회사들이 다 이제 좀 안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D&D 파마텍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랄링크 때문에 주목을 했다라고 이제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거 안 봅니다. 오랄링크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다 경구용 다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가 다 만들어서 팔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보면 비만은 이제 좀 한물 갔죠. 이미 시장을 양대 산맥이 다 잡고 있으니까 굳이 화이자도 포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플랫폼 그냥 팔 수 있는 SJ형 만드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ADC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리가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중항체 ADC를 같이 하고 있는 ABL 바이오가 이게 3대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BBB 플랫폼은 뇌 투과도 있지만 사실 근육에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성장성이 더 있을 거로 보고 알테오젠은 이제부터 로열티를 본격적으로 수치를 하는 단계에 들어갔고 코스닥을 또 안 떠난다는 얘기도 있죠 지금. 그러면 오히려 저는 안 떠나는 게 맞다. 어설프게 코스피 들어가 봐야 셀트리온 꼴난다. 예, 그러니까 그냥 여기 남아서 차라리 다른 바이오 기업들을 끌고 가는 게 낫거든요. 거기에 그다음에 D&D 파마텍은 메시 치료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 치료제 임상 결과가 24주차 때도 서프라이즈했는데 48주차 최종 결과 나온 걸 보고 다 경악을 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11만 원대까지 갔다가 6만 원까지 빠졌는데 그걸 한 3일 만에 다시 11만 원대에 갖다 놓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숫자를 보고 다들 놀란 거죠.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얼마에 팔 것이냐? 그러니까 예전에 24주차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 숫자 보고 야 이거 메시 치료제가 기존에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얘랑 비교했더니 성능이 뭐 한 2배 이상 좋아. 48주까지 그렇게 나올까? 그래도 48주의 데이터를 열었더니 더 잘 나왔어. 야 이거는 어떡하지? 그러면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업계에서는 얼마나 24주차를 발표하고 나서 요때 싸게 팔 거냐. 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죠. 48주차까지 확인하고 비싸게 팔 거냐. 사가는 쪽에서도 쌀 때 살 거냐 확인하고 비싸게 살 거냐 이거거든요. 그럼 지금 미니멈 지금 2조에서 4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조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 예, 누군가 사갈 겁니다. 지금 그럼 지금 왜 바로 안 파냐? 이제 투자들은 급하잖아 마음이. 근데 회사 입장은 돈을 더 주는 대로 가야 되죠. 여기저기에서 오파가 오면 지금 계속 고르고 있겠지. 예, 그러니까 뭐 올해 하반기 안에 뭐 이슬기 대표님이 나오셔서 올해 안에 뭐 기술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겠죠. 올해 안에는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게 제일 큰 대여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은 원래 상반기에도 했는데 그쵸. 하반기에도 또 나올 겁니다. 지금 이게 쌓여 있어요. MTA라고 기다리는 게 지금 10개가 있어요. 쌓여 있어요 지금. 작년 연말인가 어떤 회사랑 몇 천억을 받고 무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순서 바꿔주는 거예요. 나를 먼저 검토해줘 라고 하는 걸로 돈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당길 정도니까 그러면 사실은 알테오젠은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빨리 움직이는 걸 따라가다 보니 지금은 바이오의 시간이 안 온 거죠. 이제 우스갯소리로 바이오는 더울 때 사서 찬바람 불 때 파는 거다. 계약이 보통 연초 아니면 이게 1, 2월 달 아니면 가을 겨울에 많이 나와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 구조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름엔 잘 안 나옵니다. 여름에 휴가 가죠 걔네들. 작은 집행하는 애들 휴가 가고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휴가 가죠. 그러니까 8월, 12월은 잘 안 나와요. 12월 달도 나오면 급하게 나오는 게 12월 초. 우리가 JP 모건 헬스케어가 언제 있냐면 그게 호텔에서 가둬놓고 그쵸, 자기들끼리 하는 거죠. 한 호텔에서 막 그냥 서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막 발표하고 한마디로 난장판이거든요. 거의 장터예요. 그럼 거기에서 자기를 뽐내고 막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눈이 맞았어. 그러니까 저게 마음에 드네. 우리 회사가 저걸 한번 건드려 볼까? 그럼 미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논의를 하고 검증하는데 거의 1년 이상 걸립니다.
빠르면 6개월. 그러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좋게 봐서 빨리 계약하면 가을. 1년 걸리면 그 다음 1월 달. 1월 달.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학회들이 쭉 있잖아요. 뭐 3, 4, 뭐 에스모도 있고 아스코도 있고 뭐 이번에 USA 바이오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데서 만난 애들이 또 검토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그 사이클을 가만히 보면 1분기 아니면 3분기 뭐 끄트머리 아니면 4분기. 작년에도 보면은 다 그때 나왔어요. ABL 바이오가 4조짜리 나온 것도 작년에 11월 달인가 그랬고, 예, 다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뭐 나올 거다 다 구라예요. 여름에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해야 되냐면 좋은 종목을 공부해서 조금씩 모아놓으면 되죠. 그러면은 대표님 생각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아까 말한 그 3대장 뭐 알테오젠, 리가캠, 그 ABL 바이오 이런 식으로 돼서 이 바이오의 대장주들이 실제로 밑에 있는 그 바이오 섹터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끌어올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신흥 강자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최근에 모더나 주가가 사상 최고가예요. 모더나가 얘네 옛날 RNA 백신 만들었는데 그 올릭스였나요? 네. 근데 RNA가 올해 JP모건 헬스케어의 가장 큰 화두였어요. 앞으로는 RNA 치료제로 가야 된다. 근데 그게 RNA가 원래 조금 더 묵었다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빨리 나온 거예요. 백신으로.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그럼 RNA 그 기반으로 약을 만드는 회사는 올릭스랑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회사 빼고는 없습니다. 근데 ST팜은 RNA 치료제의 원료를 만들어줘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크게 보면 딱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투자가 편하죠. 그래서 한동안 연초 이후에 보면 올릭스 최근에도 좋은데 뭐 탈모 치료제 관련돼서 투자도 받고, 그러니까요. 로레알에서 또한 뭐 지분 투자도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주목을 더 받을 거다. 이거는 이제 당장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스타트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올릭스는 메시 치료제로 먼저 시작을 했죠. 작년 2월에. 그쵸. 작년 2월 달에 그것도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일라이릴리가 내용도 안 보고 올릭스가 메시 치료제를 이걸로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집은 겁니다. 이렇게. 계약금 던지고 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바이오주를 사야 된다. 지금은 이제 사야 저가 매수 된다라고 기회죠. 하게 되면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대장주 아니면 지금 막 떠오르는 애들 어느 쪽이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하실 거면 차라리 그냥 그 3대장을 사시는 게 맞고, 좀 너무 많이 뺀 종목이 ABL 바이오가 낙폭화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도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리가캠은 좀 무거워요. 작년에도 그렇게 핫하게 올라가지도 그쵸, 않았어요. 핫하진 않았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ADC가 약간 그래요. 원래는 이제 리가캠이 팔았던 기술은 뭐였냐면 링커 기술을 팔았어요. 한마디로 그 독극물이라고 하는 약, 페이로드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항체를 연결해주는 그 기술이 제일 좋은 데가 리가캠인데, 그 링크 하나 파는데 얼마를 받았냐면 2천억, 3천억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2천억, 3천억 계약 나와봐야 시장에서 반응이 없죠. 근데 여기가 그래서 아예 그러면 내가 링커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항체를 사다가 페이로드를 엮어서 내가 그냥 ADC를 직접 만들게, 이렇게 선언한 게 작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ADC를 자기가 다 만들겠다. 그러면서 또 ABL 바이오랑 또 협업하고 있고, 네. 여기는 항체가 이제 이중항체잖아요. ABL 바이오의 특징은 이중항체인데 항체 두 개랑 페이로드를 연결해서 우리는 이중항체 ADC를 만들겠다. 그래서 산업은행부터 시작해서 투자를 엄청 받았죠. 그게 이제 임상일상 들어갔어요. 미국 내에서 자회사 설립해서 진행하는 게. 그래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 보면 이 세 회사들은 계속 좋을 거예요. 좋을 건데 중요한 건 당장 단기적으로 좋은 건 올릭스가 제일 주목을 받겠죠. 일단 안정적일 거라면 대장주가 나올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바이오 쪽 섹터라든가 이런 걸 전부 고민했을 때 어느 쪽이 터질지도 지금 계속 그렇죠, 성장하고 그렇죠. 있는 부분이니까. 리가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6월에 그 국민조성 펀드에서 5천억짜리 전환사채 발행이 들어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또 이자율이 0%란 말이에요. 10년 동안 그 자금 쓰면서 실제로 해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리가캠이 그러면은 조금 더 실제로 잠재력이라든가 폭발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럴 수 있죠.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기관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에 ADC가 되게 핫했어요. 네. 재작년 JP모건 헬스케어는 ADC가 거의 핵심 키워드였고 올해는 RNA가 핵심 키워드였는데 ADC는 지금 아스코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거의 상업화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다 이미 이제 얼마 전에 다이치 산교가 이제 1세대 기업이잖아요. ADC 유방암 치료제로 유명한 그 다이치 산교랑 그 지금 알테오젠이 ADC도 SC형으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약을 체결을 또 했죠. 근데 이 ADC가 상업화하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ADC라고 하지만 표적 항암제 종류 중에 하나인데 항체가 딱 표적을 찾아가서 딱 붙으면 독극물을 빵 투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1세대는 뭐가 안 좋았냐면 가다가 얘가 자꾸 링크가 끊어져. 그 병균을 찾아가다가 어떤 애들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떼거지로 갈 거 아니고 정자가 난자 찾아가듯이 쫙 가는데 몇 놈이 자꾸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독극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엄한 데에 가면 막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없애는 거를 잘하는 게 안 끊어지는 역할을 잘하는 게 리가캠이었어요. 리가캠. 네, 그래서 저는 리가캠의 성장성은 더 좋게 보고 있는데 주가는 되게 스테디하게 갈 수 있다. 투자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뭐가 이렇게 팍 오는 게 없어. 안정적이긴 한데 한 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근데 ADC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단위 계약으로 만약에 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알테오젠은 기대하는 게 많고. 그렇죠. 리가캠하고 알테오젠이 사실은 이제 양대 대장이잖아요. 네, 알테오젠은 사실 제가 알기로도 갖고 있는 게 많아요. 네 많죠. 그 회사가 지적자산권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옛날에 그 매출이 안 나올 때는 정말 이 라이선스까지 그냥 해외에 팔 걸로 생각하고 지금 회사를 꾸렸던 적도 있었으니까 실제로 지금 알테오젠이 나올 게 많다 보니까 하반기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일단 4월부터 지금 J 코드를 부여받았잖아요. 그 미국에서. 네. 그러면 사보험,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 계속 제가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 그게 한번 돌았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측에서 내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숫자만 이렇게 찍혀가지고 사진 찍혀서 돌았는데 그 숫자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게 이번 2분기에는 안 나오겠죠. 4월부터 판매됐으면 4, 5, 6, 8였으면 로열티를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정산을 또 뭐 해야 되니까 다음 분기에 들어올 수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로열티가 들어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유한양행도 예전에 렉나자가 이제 터졌을 때 로열티가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렉나자는 사실은 타그리소라고 하는 워낙 경쟁약이 있었기 때문에 침투율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타그리소 계속 맞고 있는데 갑자기 렉나자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의사도 잘 안 바꾸고 기존에 검증된 걸 쓰겠죠. 근데 그럼 신규 환자는 써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제형을 바꾸는 거잖아요. 링거를 한 2-3시간 맞고 있을래? 그냥 피하 주사를 한 방 맞고 끝낼래? 그렇죠. 이거잖아요. 근데 효과도 더 좋대. 부작용도 더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빨리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게 특허 이슈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이걸로 다 전환을 할 건데 머크는 그 머크가 이거를 이제 얼마나 잘 팔아주느냐에 따라서 알테오젠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고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제 숫자가 좋아진다는 호재. 그러면 숫자 따지는 분들 많잖아. 알테오젠 뭐 야 돈도 못 버는데 저게 말이 돼? 뭐 100몇 배를 받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PER이 점점 낮아지는 걸 보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는 지난번에 실수를 하셨는데 아주 큰 계약 나온다고 얘기했다가 단일 품목으로는 컸는데 전태현 새로운 이제 그 CEO 분이 실수를 하신 거죠 인터뷰할 때. 그래서 주가 빠졌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전에 2조짜리 했으니까 아 3조짜리 나오나 뭐 이랬는데 4천억 뭐 이러니까 막 큰 건데. 예, 큰 건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랬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대로 발표를 한번 하시겠죠. 하반기에 터지는 거는 하반기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2-3건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사실 전반기에 기본적으로 바이오 쪽에서 수출이 제일 많았다라고 하는 건 알테오젠이나 리가캠보다는 사실 한미약품이었어요. 한미약품 그렇죠. 예, 이번에 그 질환 자체가 약간 좀 희귀병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한미약품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진짜 시장에서는 계속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거거든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ABL 바이오의 기본적으로 어떤 가능성 아니면 성과? 이제 일단은 BBB 플랫폼이 제일 컸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거가 확장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까 뭐 살짝 말씀드렸지만 뇌에 이제 장벽을 이제 투과하는 기술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거보다 이제 예전에 글랩바디 T, 글랩바디 B 이렇게 해가지고 T는 담도암 관련된 그런 이제 암 관련된 게 T고, 그다음에 글랩바디 B는 이제 BBB 플랫폼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 안에 세포가 이제 병균이 못 들어가게 막이 있는 건데 그거를 약물도 못 들어가는 거죠. 분자 구조가 너무 크니까 이제 그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ABL 바이오인데, 그럼 치매 뭐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근육까지 또 확장을 시키면 근육 내에도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근육까지 확장을 시키면 뭐까지 연결되냐면 비만 치료제도 같이 연결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저는 BBB 플랫폼이 한 번 더 팔릴 거다. 큰 계약건이 지난번에 뭐 2건 나왔지만 일라일리랑 GSK 2건이 나왔는데 작년에, 올해도 한 건은 충분히 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 아마 다시 20만 원대는 그냥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편한 거는 단기에는 D&D 파마텍이 제일 확실한 거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는 리가캠, 뭐 알테오젠 이렇게 보겠죠. 그게 아까 구글이 제일 잘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LG AI 쪽하고 D&D 파마텍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제 AI로 신약도 개발하네라고 막 생각했을 때 그러면 또 바이오 섹터에 또 그런 게 바뀌는 건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 그런 종목들이 좀 있죠. AI라고 같이 붙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 그 파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이 바이오 섹터의 어떤 판도를 흔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신약 개발이 어려운 이유가 보통 한 10년 걸리고, 약 개발하는 데 한 10년 걸리고, 또 상용화하는 데 한 10년 걸리고, 거의 2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독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검증을 계속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전임상은 이제 동물한테 해보고 얘가 죽나 안 죽나, 효과가 있나 없나 보는 거고, 임상1상은 얘가 진짜로 독극물이 이게 부작용이 있나 없나 이 정도만 보는 거고, 2상부터는 조금 이제 효과를 보기 알아보고, 마지막 테스트가 3상, 약을 출시하고도 한 1년간은 지켜보다가 야 이거 부작용 너무 심하다 그러면 없애버리죠. 근데 이제 이런 건데, 신약 처음에 물질을 찾는데 10년 걸려요. 근데 그 물질이 왜 어렵냐면 단백질 구조로 돼 있는데, 구조는 알겠어. 이게 근데 구조가 우리 화학식으로 이제 그려보면 딱 똑같은 건데 이게 입체 구조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D&D 파마텍은 그거를 하겠다라는 거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그걸로 찾아보겠다라는 거고, 그럼 앞으로 모든 기업이 다 그걸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글이랑 엔비디아나 이런 애들이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걸 하려면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AI 기업들이 네이버가 됐든 뭐 LG가 됐든 뭐 SK가 됐든 뭐 그쪽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용량을, 아니면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GPU 5만 장을 그쪽으로 일부 할애를 하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발전이 되면 우리나라도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겠죠. 후보 물질을 찾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걸 또 가지고 리가캠이나 뭐 ABL이나 뭐 이런 회사에다가 그 물질을 또 파는 회사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USA 바이오 USA 2026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이렇게 됐지만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약진됐었고, 실제로 요 근래 들어서 보게 되면 외국계 이제 제약사들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 투자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투자들이 보기에 그럼 외국계 투자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제약사나 이제 바이오 회사에 투자한다는 게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네, 뭔가 있죠. 실제로 그럼 그 투자들은 그럼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정말 이제 지금부터 사도 된다? 호재죠. 호재 맞죠? 호재 맞죠. 일라이릴리가 괜히 지분 태우고 뭐 괜히 여기다 공장 짓고 하는 건 아니죠. 결국에는 중국 견제용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회사들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고 일라이릴리 공장을 인수해서 자기가 직접 만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약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제 팹리스죠 계속. 네. 예, 그냥 설계하고 약물 개발하고 R&D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R&D도 직접 찾는 것보다는 그냥 후보물질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그런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있죠. 네. 조그맣게 설립해가지고 그 물질 하나 만들고 나면 전임상 정도 하고 나서 회사를 통으로 팔아버리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팔려고 그래요. 네. 알테오젠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머크가 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인수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비독점 계약을 국점 계약으로 바꾼 거죠. 그 파트너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분들은 다 안 팔아요. 이스라엘은 팔죠. 미국의 바이오텍 회사들도 다 팝니다. 그래서 화이자 이런 애들은 어떠냐면 화이자나 뭐 일라이릴리나 뭐 이런 빅파마들이 보면 머크도 그렇고 쇼핑하듯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어하려고. 내가 안 사고 제가 사가면 안 되니까. 일단 사놓고 연구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나라가 많이 당했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섹터에 들어오기가 너무 겁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사갔는데 임상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해요. 빨리. 근데 지금 비비 플랫폼 사갔는데 일라일리에서 지금 임상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면 그냥 사간 게 아니라 진짜로 써먹으려고 사간 겁니다. 그 진짜 배기 계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짜 계약들은 보통 계약금을 되게 조금 줘요. 그리고 반환 조건에 아무것도 페널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좀 가라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이걸 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임상이 들어갔다. 네, 이게 사실은 옛날에 바이오가 가는 네. 형식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수출도 되고 투자도 받고 그렇죠. 뭐 나오고 있거든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진짜로 바이오 산업의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건 절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물질 한두 개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꾸 바꾸는 회사들 있죠. 네, 그런 회사들은 누군지 어딘지 알 것 같은데. 네,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회사들은 애널리스트들도 팔로우 안 하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중에 일부는 예전에 좀 답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금 조달하고 이제 임상하고 또 실패하면 또 다른 거 한다 그러고 주주들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또 다른 거 하고 주가는 그 사이에 막 올랐다 폭락했다 막 반복을 하죠. 이번에 또 사실은 삼천당 제약이 사고 치는 바람에 사고가 아니라 뭐 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많았어요 한동안. 그리고 그 특허가 진짜 있는 거냐, 스낵을 피할 수 있는 거냐, 니네가 뭐 에스페스라고 하는 그 기술이 기존에 이제 일라릴리가 갖고 있는 스낵을 피할 수 있냐라는 특허를 피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는 그때부터 삼천당 제약을 쳐다도 안 봤어요. 왜냐하면 시끄러운데 가면 안 돼. 네, 근데 그게 갑자기 급등을 연초하다가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급등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맞냐 막 따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특허권이 뭐 이상하게 뭐 대만에 있는데 뭐 그걸 또 사왔다 그러고. 근데 이미 바이오는요 신뢰를 한번 무너뜨리면 가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뭐 살아나면 좋겠지만 진짜로 스낵이라는 기술을 회피해서 에스페스가 진짜로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경구용 비만 제로제를 잘 만들어내면 증명을 하면 가겠죠. 근데 지금도 주가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거나 우하향을 보이고 있는 건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지겹게 너는 맨날 알테오젠 뭐 리가캠 ABL만 얘기하냐. 그게 그런 구조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빅파마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를 계속 갖고 연구를 하는 이유는 있는 거죠. 뭐가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이터들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전 잘 모르는 회사는 말을 안 드리는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보로노이 같이 이제 뭐 기존 폐암 치료제로 치료가 안 되는 것들을 자기네들이 치료하겠다 이렇게 해서 틈새 공략으로 가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도 근데 이거 안 되면 끝이죠. BR 뭐 이렇게 무슨 물질 명이 있던데 그게 안 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럼 그거는 더 신중하게 투자해야 되죠. 될 것처럼 얘기하죠. 뭐 임상 1상 잘 됐고 2상도 잘 되고 갑자기 2A 이상까지 됐는데 2B상 가서 이상이죠. 드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임상 3상에서 중단하는 경우가 몇 프로냐면 거의 한 70%예요. 1상부터 3상까지 오면은 보통 한 7, 8년 이상 걸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드랍시키는 경우가 거의 7~80%입니다. 그만큼 신약은 개발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플랫폼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사실은 이제 작년 말부터 반도체가 좋았고 전반기 너무 좋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코스닥 쪽도 반도체 소부장 쪽도 많이 따라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월이면 사실은 큰 이슈를 앞두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네.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투자금을 리밸런싱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하반기에 바이오 섹터에 기대를 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하반기 바이오 시장 딱 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9월부터 좋아지지 않을까? 9월. 그래서 8월달 휴가 간다고 다. 그렇죠. 7, 8월은 조금 이제 바닥 잡기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더 빠지기도 애매한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리가캠은 일단 돈 들어왔고 그러면 또 다른 데는 돈 안 들어올까요? 알테오젠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왜 국민연금 성장펀드도 국민 돈 받아서 하는 건데 그 나라 세금으로 마이너스 20%까지는 방어해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한 데도 안 합니다. 기술력 있다고 무조건 해주진 않아요. 그러면 성과가 나올 때 다 해주겠지.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여기 당장 성과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데다 하죠. 그러면 후보군으로 제가 볼 때는 뭐 D&D나 뭐 알테오젠이나 ABL 이 정도가 될 거예요. 리가캠은 아예 오리온도 1,500억을 더 태웠던데. 그렇죠. 예, 이거 그러니까, 지금 더 취득했어요. 예, 그만큼 자신감을 보여준 거야.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하나만 고른다 그러면 리가캠을 고르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죠. 운영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갑자기 보로노이가 좋은데 보로노이 주주들이 들으면 화내실 수도 있는데 좋죠. 아직까지는 데이터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거기다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되면 끝인데? 못합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없는 회사들은 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이오 쪽은 정말 레퍼런스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을 근데 고민해봐야 진짜 되는 공부를 거예요. 많이 하신 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이제 막 스타트하고 있는 뭐 2천억, 3천억짜리 바이오 기업들을 투자하셔서 그게 알테오젠처럼 20조, 30조 될 때까지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진짜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대표이사보다 그 회사를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지 말아라. 아니면 그냥 바이오 탑10 사시면 돼요. ETF. 거기에 탑10 알아서 바꿔줘요. 이렇게. 탑10에서 밀리면 그 종목 팔고 들어온 종목 사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건희 대표님하고 함께 바이오 시장 다 전망해 봤는데요. 오늘 대표님 말씀 종합해 보면 실제적으로 바이오가 지금 전체적으로 호재도 많고 갈 수 있는 재료들도 굉장히 많은 거는 맞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아마 투자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공부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표님 모시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